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회 고졸검정고시 한국사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으로 제작된 시대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고요. 명칭이 주먹도끼라고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그리고 용도는 짐승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는 등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먹도끼를 제작했던 시대는 바로 1번 구석기 시대입니다. 자,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에 대한 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1번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빠삭하게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풀이니까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아니고 각 시대별로 한번 특징들 짚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 시대에는요, 일단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먹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를 먼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사냥이나 그냥 주변에 널려있는 열매 같은 거, 이런 걸 채집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지역의 동물이나 과일 같은 거를 다 먹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곳 없이 사냥과 채집만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살았다 해서 이동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사니까 뭔가 집을 멋있게 지어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천막 같은 집, 막 지은 집, 막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주먹도끼를 비롯한 뗀석기, 그냥 큰 바위에서 떼어낸 것 같은 뗀석기를 주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게 신석기 시대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 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농경 생활의 시작이에요. 농경 생활이 뭐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구석기 시대처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과일을 먹고 땅에다가 씨앗을 버렸는데 그 버린 씨앗에서 막 새싹이 자라고 다시 똑같은 열매가 자라나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농사 짓고 동물들도 계속 키우고 새끼를 계속 낳을 테니까요. 그렇게 정착해서 생활해야겠다 하는 시대가 바로 신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생활에서 정착생활로 생활 형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 지역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살다 보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집도 조금 잘 지어야겠죠. 그래서 움집을 짓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서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먹고 그게 남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식량 저장을 위해서 그릇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그릇이 바로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뗀석기를 계속 보다가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돌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농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 이거를 좀 갈아서 맨들맨들하고 뾰족하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간석기입니다.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도구도 변화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변화는 농경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때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계급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급사회로 바뀌게 돼요. 계급이 왜 생기느냐? 신석기 시대 때 한 곳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재산이 쌓이게 돼요. 그리고 재산은 곧 권력으로 이어지고 이 권력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계급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이 나뉘게 되는 계급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증거들로 우리는 고인돌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등장하는 국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청동기 시대니까 이제 석기 시대가 아니라 청동만 썼나요? 라고 본다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청동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쓰는 철이랑 달라서 무른 형태예요.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든 걸로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하고 이건 좀 무리가 있었고, 청동기의 경우에는 제사용품이나 아니면 장식품, 그리고 비파형 동검,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됐고 석기는 여전히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달 돌칼이라는 건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사진이랑 같이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철기 시대 때는 이제 정말 튼튼한 철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주 활발한 정복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아주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을 하는 배경이 바로 철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나오는 키워드들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1번 문제로 항상 어떤 시대 구분에 대한 걸 묻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삼한의 사회 모습이래요. 첫 번째, 신지, 읍차 등의 군장 세력이 성장함. 두 번째, 기억. 그 다음에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냄. 자, 삼한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철기시대 때 다양한 국가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도는 제가 임의로 띄워놓은 건데요. 이 철기시대 때 등장했던 다양한 국가들의 위치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위쪽에는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부여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에 고구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고구려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옥저, 그리고 옥저의 조금 아래에는 동해. 자, 그 다음 동해 밑에 쪽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보는 삼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삼한은 마한, 진한, 변한을 모두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기 철기에 대한 문제들도 2번 내지는 3번 항목으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이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키워드들, 꼭 기억해놔야 될 키워드들을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다가 다시 정리할게요. 자, 먼저 가장 위에 있었던 부여의 경우에는요. 연맹 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 한 명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연맹된 체계였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증거로 사출도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매장 문화, 이렇게 시신을 묻는 매장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순장입니다. 이 지배자가 죽었을 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었을 때 뭐 그 사람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같이 묻는 거예요. 그 같이 묻었던 물건들을 우리는 껴묻거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있었던 국가들은 다양한 이름의 제천 행사를 지냈어요. 하늘에다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제천 행사들의 이름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부여 같은 경우에는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고구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고구려는 우리가 고구려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뭔가 용맹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다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땅이 굉장히 척박하고 좀 추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국가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는 우리가 흔히 대릴사위제랑 비슷하다라고 하기도 하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도 역시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동맹. 뭔가 용맹한 국가답게 조금 이름도 멋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옥저라는 국가가 있었죠. 자, 이 옥저의 경우에는요. 어떤 왕권 국가로까지 가진 못하고 읍군, 삼로 등의 군장 형태, 군장 국가 형태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약탈을 많이 당해서인지 제천 행사가 없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점이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있었던 나라가 바로 동해죠. 동해의 경우에는 이 동해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세운 국가예요. 그래서 동해도 좀 특별한 혼인제가 있었는데 바로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대릴사위제와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가족이 죽으면 이렇게 묻어놨다가 다 같이 다시 묻어주는 가족 공동묘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족의 어떤 영토와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땅을 침입하거나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책화라는 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부족 내에서는 결혼하지 않는다. 다른 부족과만 결혼할 수 있다 해서 조괴혼, 부족 외로 혼인했다 해서 조괴혼이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는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 국가들 중에 사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그렇죠. 이 남쪽 지방에 가면 굉장히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농경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생산량이 매우 많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천 행사를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려 2번이나 지냅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계절제, 수린날이라는 제천 행사 2차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만의 특징, 바로 재정분리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재정분리사회가 뭐냐면요. 이 제자는 제사 지낸다, 제사장 할 때 그 제자고, 정은 이제 정치 권력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제사장이랑 어떤 정치적인 리더랑 분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 바로 소도라는 지역이 있었고, 이 소도는 정말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람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성지역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범죄자가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소도에 들어가도 정치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천군의 세력이 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바로 4번. 천군이 제사를 주관하였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이 키워드들, 요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문제를 원활하게 푸실 수 있어요. 자, 다른 보기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번에 진대법을 실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실시했던 구휼 제도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성리학이 발달함. 이 성리학은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에 꽃을 피웠던 학문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상감청자를 제작함. 상감청자 하면 무조건 고려시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라의 조직은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여 진흥왕 때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원광의 세속 5개를 행동규범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라의 조직은 바로 화랑도입니다. 자, 만약에 화랑도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1번, 2번, 4번을 알고 계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화랑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제에서도 나왔다시피 신라시대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왔다시피 진흥왕 때 이제 국가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단체고, 이 화랑도라는 말은 화랑과 낭도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화랑이 화랑도의 리더고요. 그리고 낭도가 그 화랑을 따르는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지금의 정서에 맞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화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문무가 다 뛰어나고, 그리고 얼굴까지 아주 꽃미남인 엄친아의 대표 같은 사람을 화랑으로 세우고 낭도들이 우르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문 같은 것도 수양을 하고 또 전투나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이런 큰 조직으로 성장을 한 게 바로 신라의 화랑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지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1번에 있는 오군영은요, 조선 후기 때 수도권을 방어했던 군대를 오군영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별무반은요, 고려시대 때 있었던 단체고요. 고려시대 때 윤관이라고 하는 신하가 여진정벌,
고란케인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별무반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무반이랑 조금 비슷한 단체가 혹시 생각이 나실까요?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삼별초라는 거예요. 별자가 겹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삼별초의 경우에는 무신정권기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항전했던 단체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아마 2021년 1회 한국사에서 삼별초를 다루는 문제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 두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궁극기무처 같은 경우에는요, 조선 아주 후반에 고종 때, 청일전쟁 때 임시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리고 갑오개혁과도 관련이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화랑도. 자, 4번입니다. 조선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죠. 좀 확실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역에 있는 지편전 설치. 지편전 설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경국대전 완성. 자, 경국대전은요, 조선 최고의 법전이고요. 세조 때 집필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종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훈민정음 창제. 네, 대표적으로 세종대왕께서 하신 업적 중에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해서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도 볼게요.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노비안건법은요, 고려시대 때 광종이 실시한 정책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준 게 바로 노비안건법입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기억해놔야 될 왕이 몇 명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바로 고려 광종입니다. 이 고려 광종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야 돼요. 아, 왕권을 강화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지만 왕권을 강화했다는 핵심 키워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광종만큼 잘 나오는 왕은 고려 말에 공민왕. 공민왕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나중에 문제풀이 하다가 나오게 되면 공민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유산은 공주에서 발견된 백제 고분으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벽돌 무덤이다. 또한 출토된 묘지석을 통해 무덤에 묻힌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자, 이 문제 어떠셨어요? 어려우셨을까요? 이 문화유산에 대한 문제는 검정고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저도 가장 어려웠던 파트인 것 같아요.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문화유산은. 게다가 이름도 막 다 한자여가지고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백제 문화유산인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에 좀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백제라는 가장 큰 힌트가 있었고요. 지금 1, 2, 3, 4번 중에서 백제에 해당되는 거는 4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약간 꼼수지만 무덤에 묻힌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걸 굳이 써놨는데 또 왕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 무령왕릉인데요.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다 무덤은 맞아요. 근데 제가 백제에 해당되는 거는 이 4번 무령왕릉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천마총은요, 신라시대 때 무덤이에요. 그리고 신라시대의 수도인 경주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학여행 같은 거 가셨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경주로 저희는 수학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천마총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무덤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 길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강서대묘는요. 이것도 역시 고구려의 문화유산이고 지금의 북한
평안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득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천마총, 장군총, 강서대묘 이런 이름들을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정말 완벽한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유산 하나하나 다 외우면 좋죠. 그리고 나중에 뭐 수능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또 당연히 외우게 되실 건데, 검정고시만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개별 문화유산들을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이런 하나하나들의 문화유산이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아주 충만한 것들이겠지만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외우다가 큰 흐름,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들을 놓치는 게 훨씬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정치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점을 노리는 차원에서 문화 파트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부담 가지고 문화유산부터 달달달 외우면 오히려 한국사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시험에 대한 부담만 가중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